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결혼 당한 후 독신주의로 마음을 다잡고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그래도 나름 나이 50대까지 살아오면서 착실하고 남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말고는 제 인생에 고비라고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만 살다가 편하게 눈 감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를 누리다 가는 거라고 여겼어요. 이전 시대가 더 힘들었네. 요즘 시대가 더 고난하네. 그런 불필요한 논쟁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사실상 다 맞는 말이거든요. 안 힘든 세상은 그 어떤 때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난하고 순탄하게 살아온 것이 금상첨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돈 많다고, 직업 좋다고, 마냥 좋은 일만 팡팡 터지리라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필 늦은 나이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 뭡니까. 어디 가서 때 나이에 사기당했다고 하면 솔직히 쪽팔립니다. 심지어 결혼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 일이 있고 저 아무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왜 갈라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말하기도 피곤하고 민망해서 그저 성격 차이라고만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 처음으로 여기다가 제 이야기를 써봐요.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디 이 사연이 끝날 때쯤엔 제 마음도 편해졌으면 좋겠네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동안 제 인생에 결혼이란 삶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늦은 제 나이에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남자가 있었고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비록 결혼이 늦었지만 그래도 노후는 사랑하는 사람과 해보지 못한 추억을 쌓으면서 단란하게 살 수 있겠구나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인생 최대의 행복을 누릴 생각에 기분이 들떠있던 제가 결혼하고 난 후 바로 한 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조선소 주변에서 작은 호프집을 하던 사장입니다. 조선소 사람들이 퇴근하고 자주 찾는 가게라 매출이 잘 유지되는 편이었어요. 그곳이 오지랑 다름없는 곳이라서 젊은 사람들은 그저 집 일만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죠. 그렇다 보니 제 호프집은 저녁 시간에 많이 붐볐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만나 제 인생에 없을 줄 알았던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놀랍겠지만 저는 30대 연애를 마지막으로 10년 넘게나 남자를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설렘이 너무 오랜만이었고 그 때문에 더 눈이 멀어버렸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그래요. 콩깍지가 제대로 쓸 수밖에 없었죠. 저도 또한 그 오지 같은 곳에 친구 한 명 없었고 일하는 것 아니면 집에서 혼자 적적하게 보냈으니까 애인의 존재는 제게 삶의 원동력을 주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어디 돈 쓸 곳이 없어서 모으기만 했던 돈이 제법 많더라고요. 목돈 묵혀둔 통장이 몇 개 됩니다. 어쨌든 제 남편은 저보다 연하예요. 저는 50대인데 남편은 40대인 정정한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런 사람이 같은 또래를 만나지 않고 왜 나한테 관심을 보였을까 궁금하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알아서 말해주길 제가 50대로 안 보인다고도 했고 또 자기는 마음이 잘 통하기만 하면 여자 나이는 전혀 신경 안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자라는 걸 오랜만에 느끼게 해준 남편의 달콤한 멘트가 제 하루를 통째로 뒤흔들었어요. 남편이랑은 주로 제 호프집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마땅히 갈 곳도 없고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서로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젊은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애정도라든지 과거라든지 하는 일이나 관심사 같은 걸 묻곤 한다는데 저희는 그런 시절 다 넘겨온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얘기나 정치 얘기, 관심사는 당연히 필수 질문이었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주로 인생살이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의 형편이나 수익에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남자들 돈 많이 쓰잖아요.
입지도 괜찮아서 매출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어디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건 안 해요? 아유, 그런 건 겁이 많아서 쳐다도 못 봐요. 무식하게 돈 모으는 것만 할 줄 알지. 아무래도 이 주변에서 돈 쓸 데가 우리 가게밖에 없으니까 저도 득보는 게 있긴 하네요. 게다가 제가 친구가 없잖아요. 모으기만 하고 쓰질 않으니까 생각보다 돈 모으는 게 쉽더라고요. 당시엔 제가 몰라도 너무 몰라서 남편이 묻는 대로 순수하게 답했던 게 한심스러울 뿐이네요. 남편은 그 뒤로도 제 주머니 형편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항상 제 가게 매출에 신경을 써줬고 마치 남편이 투잡을 하는 것처럼 조선조와 호프집을 번갈아 가며 도와줬어요. 그러면서도 다소 허술한 제 경제관념까지 친히 주의를 주면서 여자 혼자 돈 많이 쥐고 있으면 무슨 일 날지 모른다고 늘 정신 바짝 차리며 살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솔직히 제가 가게 계산들을 허술하게 관리하긴 했거든요. 직원 안 쓰고 저 혼자 일을 하는 호프집이었다 보니 계산대를 비우고 여기저기 쏘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돈 한 사고 한 번 안 나서 제가 더 마음 놓고 계산대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경고를 듣다 보니 그게 꽤 일리가 있었고 어쩌면 점주 입장에선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동안 제가 사장으로서 잘해왔다기보단 늘 운이 따랐었기 때문에 범죄 사고 없이 끌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조언을 해준 뒤부터는 돈통을 정말 열심히 관리했고 웬만하면 계산대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비우더라도 계산대로 항상 신경을 두고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퇴근하고 호프집으로 출근하면서 항상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때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이를 그렇게까지 먹으면서 사실 누구한테 칭찬을 해본 적은 있어도 칭찬을 받는 건 까마득하게 오래되었을 나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허투루 안 살고 돈 착실하게 모은 게 멋있다고 칭찬을 해줄 때도 많은 도파민이 분출되었어요. 노후 준비 다 되어 있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예쁘기까지 한 여잔데 도대체 왜 여태 솔로였을까? 아무래도 나랑 만나라고 하늘이 점지해줬나 봐요. 저더러 선희 씨 남은 세월 든든하게 지켜주라고 선희 씨를 혼자 둔 것 같은데요. 그땐 정말 남편이 오로지 제 걱정뿐이라 생각하고만 있었습니다. 또 이건 이제야 말씀드리는 건데 남편한테는 이혼 경력이 있어요. 전처가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소송에서 갈라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한 번씩 저보고 전처랑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좋다고도 하더군요. 제 나이면 솔직히 초혼인 남자 만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남편이 한 번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제 마음에 걸림돌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남편한테 너무 빠져 있었고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줄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친오빠가 하나 있긴 한데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솔직히 명절에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요. 벌써 안 보고 산 지가 한 3년은 되었습니다. 가끔 오빠가 문자로 안부 남겨주는데 가족끼리의 소통이 끝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제게 정식으로 청혼을 해주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게 친구가 생겼다고. 함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가족이 나타났다고 말이죠. 단순할지도 모를 청혼이 제게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뜨거운 마음이 고마웠고 이제 그만 외롭지 않게 사랑받고 살고 싶어서 남편의 청혼을 한 번에 응답했던 겁니다. 남편의 시부모는 돌아가신 데다가 외동이라서 인사드릴 어른이 없다고 했어요. 저도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만 있으니까 오빠한테만 인사를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아마 오빠가 놀랄 거예요. 연락 뜸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면요.
그래도 제가 혼자 지내는 걸 걱정한 오빠는 저의 결혼을 환영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오빠 만나는 것 자체를 곤란해 하더라고요. 저더러 그냥 양가 인사 없이 결혼하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결혼은 제법 큰 행사인데 친오빠 모르게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나도 오빠랑 엄청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어색하긴 매한가지예요. 하룻밤 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잠깐 인사만 하는 건데 안 되겠어요? 그 말도 맞긴 해요. 그런데 내 생각은 우리가 20, 30대도 아니고 사실상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애를 낳았다면 양가 부모 입장으로 살만한 나이잖아요. 충분히 저희 알아서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나이인데 젊은 애들처럼 귀찮은 절차는 밟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요. 남편은 나이 핑계를 대면서 양가 인사는 생략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어요. 남편 말도 100번 이해해서 생각해보면 그럴듯하더라고요. 단지 조금 서운하고 망설여졌던 건 저는 초혼이라 모든 게 다 새롭고 여기저기 축하를 받고 싶은데 남편은 저랑 두 번째 결혼이라 그런지 최대한 조용히 단출하게 식을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웬만하면 남편 의견을 존중해 주는데 이 문제만큼은 고민 많이 되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생각해보면 남편한테는 두 번째 결혼식이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또다시 청첩장을 보내기가 민망할 거 아닙니까? 최대한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 시간이 가다 보니 정말로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사람들만 불러서 저희끼리 작게 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결혼식 하나 거창하게 안 한다고 저랑 남편의 사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스몰 웨딩이라 하더라도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을 거고 남편 손을 잡을 거고 남편과 부부가 될 거니까요. 필요한 사람들만 결혼식에 부른다고 하면 결국 저희 오빠한테도 결혼 사실을 알리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견례의 목적이 아닌 청첩장을 덜컥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막상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오빠 성격이 조금 불같다는 겁니다. 젊을 때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던지라 힘쓰는 것에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가까울수록 서로 지킬 건 지켜야 하는 사람이고 초면이더라도 예의 없는 건 못 참은 사람이죠. 항상 오빠가 제게 먼저 연락을 줬지 제가 하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것도 결혼 문제로 연락을 했는데요. 오빠한테 나 결혼한다고 문자만 살짝 넣었습니다. 역시 오빠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오빠의 목소리는 한 톤 높아져 있었습니다. 한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남편에 대해 궁금한 걸 마구마구 묻기 시작하더군요. 무엇보다 제가 결혼하는 게 오빠한테는 좀 많이 놀라운 소식인 것 같았어요. 오빠 입장에서도 결혼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던 여동생이 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니까 제법 놀란 듯 했어요. 결국 오빠는 결혼 전에 남편 만나기를 고집 부렸고 남편 안 보여주면 당장 찾아오겠다는 으름장 때문에 저는 결국 오빠 제안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오빠가 찾아와 버리면 남편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만나는 것보다 정식으로 인사하는 자리가 낫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오빠한테 남편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남편한테 전달했습니다. 역시나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표정을 어둡게 하더군요. 제가 멋대로 결정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알겠다고 허락해 줬습니다. 오빠가 혼자 우리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와서 만나게 된 당일, 제 남편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빠한테 잘 보였어요. 형님 하면서 살갑게 굴기도 했고 솔선수범 나서며 술잔도 사이좋게 기울였죠. 분위기가 좋게 시작해 좋게 끝나서 개인적으로 많이 안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당시 그 자리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기분 좋게 자리를 파하고 나서부터 그때 만남은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그저 무사히 자리를 마무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는 전혀 아니었던 거죠. 다음날 제게 전화가 온 오빠한테서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 저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겠어? 제대로 알아본 거 맞지? 아무래도 분위기가 수상해서 그래. 혹시 저 사람 이혼한 거 맞냐? 당연하지. 무슨 질문이 그래. 오빠, 그 사람 겨우 몇 시간 봤잖아. 뭘 얼마나 안다고 사람한테 수상하다는 말을 하냐? 듣는 내 생각도 좀 하지. 아니, 여자 손길에 길들여진 느낌이 들어서 입고 온 셔츠 각도 그렇고 손수건 챙겨 다니는 것도 그렇고 별걸 다 의심한다. 원래 깔끔한 사람이야. 나 오빠한테 결혼 허락받으려고 그 사람 소개해준 거 아니야. 우리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날짜까지 잡았어. 나도 나이 먹은 어른이니까 이제부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시만 해도 저는 오빠가 남편에 대해 괜히 예민하게 돌려 생각한다고 봤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겠어요? 오빠가 남편의 어떤 단점을 보고서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단점은 있고 오빠가 느낀 남편의 단점을 저는 느끼지 못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남편에게 정말 단점이 있더라도 제게는 그게 단점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이를 먹으니까 남의 조언 듣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인생 제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 마음대로 해도 될 만한 나이라고 자만했던 게 아직도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저랑 남편이 결혼식 날짜까지 향해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결혼이 정말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주는 징조들을 눈 닫고 귀 닫고 그냥 모른 채 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결혼식 전날 밤. 한참 설레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얼굴을 가꾸고 있었는데요. 오빠한테서 또 전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받기가 꺼려졌지만 내일 친오빠도 하객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올케 언니 바꿔준다고 하면서 전화를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가씨, 그 남자 혼전 순결에다 10시까지 통금 지킨다면서요. 혹시 그 남자 집에는 가봤어요? 신발장이나 욕실 같은 데도 확인했고요. 집에는 안 가봤죠. 조선소에서는 우리 집이 더 가깝고 우리 집에서 만나면 되니까요. 그리고 워낙 철저하고 계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11시 취침 시간을 꼭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생활도 존중 안 해주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저 51살이에요, 언니. 아이고, 이를 어째. 당연히 남자 집을 가봤어야죠. 그분이 이혼까지 했다면서요. 보통 그러면 전처가 드나드는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결혼하는 사람한테 이런 소리 하기 미안한데 이혼남은 사전 조사를 꼼꼼하게 해야 돼요. 저 지금 기분 나쁘려고 하거든요. 미안한 거 알면 그런 무례한 소리를 하지 마세요. 제 신랑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내일 오지 말던가요. 계속 꺼림칙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내가 더 기분이 상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혼식 전날인데도 제 결혼에 부정적인 말만 해대는 오빠랑 올케 언니가 좋게 보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오빠랑 올케 언니가 제 결혼식에 오는 건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축하해주러 와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은 남편의 추천으로 몰디브로 갔어요. 날 밝은 시간부터 어둑해질 때까지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야밤이 되었을 때 이제 그만 호텔방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보기 좋은 전망대가 하나 있다고 거기 들렸다가 돌아가자는 겁니다. 저희가 같이 계획한 코스에는 없는 장소라서 그냥 남편만 믿고 따라갔어요. 남편이 향하는 곳은 인적이 정말로 드문 곳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그곳이 전망대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사고가 나서 장기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가 폐쇄가 된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로등도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무서웠는데 남편이 도착했다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자 엄청난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야경도 전망 좋은 곳에서 보면 참 예쁘던데 몰디브는 또 몰디브만의 느낌이 살아서 예쁘더라고요. 여기까지의 느낌은 저를 위해 전망대 코스를 준비해준 남편 배려에 대한 보답입니다. 즉, 남편 말대로 야경은 참 예뻤지만 솔직히 제 기준에서 끝내줄 만큼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것 또한 저와 남편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의 감성을 이해해주며 호응을 보였어요. 그때 남편이 커피 좀 사오겠다며 기다리고 있으라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둡고 무서워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요. 오늘 나 때문에 많이 걸었잖아. 여기도 굳이 안 와도 되는 건데 내가 고집부려서 온 거니까 자기 고생 안 시키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여기 건물 뒤에 카페 하나 있거든. 금방 다녀올게. 10분이면 돼. 그렇게 뛰어가 버린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 길로 타국에서 남편을 잃게 되는 극한의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남편이 자리를 뜨고 한 1분 지났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 웬 파키스탄 외국인들이 나타났어요. 총 3명이었는데 그 남성들은 어기적거리며 제게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반항했지만 남자 힘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질러도 주위에 인적이 없으니까 도움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곧 돌아오겠다던 남편을 부르며 비명을 질렀지만 남편은 전혀 나타날 기미가 안 보였고 저는 그 상태로 미리 대기된 차량으로 끌려갔어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더라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목숨에 위협이 생기면 말도 안 되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친오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생각나는 건 우리 친오빠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말대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망칠 수 있을 만큼 수두룩한 허점들이 보였어요. 아마 제가 여자라서 대강대강 잡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오빠한테 배웠던 호신술로 그들을 제압해보려고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호신술 같은 게 어디 바로바로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냥 제 식대로 발등을 밟고 팔을 깨물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두들겨 패고 던져준 뒤에야 도망을 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던 곳까지 불이 나게 돌아왔는데 카페에서 커피를 사온다는 남편은 아직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갔다는 카페 위치로 뛰어갔지만 이 주위에는 어디에도 커피 살 수 있는 카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정말 찰나의 순간으로 어떤 기억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호프집에서 조선소 직원들이 술에 취해 대화하는 걸 어쩔 수 없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동남아로 여자 팔아넘기는 브로커 역할을 하면 큰 돈을 한꺼번에 만질 수 있다면서 조선소 일하기 피곤한데 어디 여자 하나 잡아서 갖다 팔아버릴까 하는 소리들이었어요. 그날 하필 테이블도 거기밖에 없어서 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퇴근하면 빨리 와달라고 연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하필 이런 위험한 순간에서 그런 기억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혹시 나를 그렇게 만들려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찰나에 했어요. 하지만 금세 아니라고 부정을 해버렸죠. 남편과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을 생각하면 절대 거짓일 수 없을 만큼 서로 행복했고 진심이었거든요. 일단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올 때는 남편이랑 같이 있어서 분위기 있고 좋던 거리가 순식간에 공포로 뒤덮인 순간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체력 검사 시간에 뛰어본 것 말고는 달린 기억이 없던 저는 죽을 듯이 뛰어서 그 외국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드디어 인적 보이는 곳에 가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전화번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는 제가 미운 말을 해도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라고 항상 저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역시나 제 전화라면 컬러링도 안 가서 신호음이 끊기게 해주었죠. 제가 남편을 잃어버렸다고 좀 전까지 있었던 상황을 설명했더니 오빠가 바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쩐지 그 새끼 수상하다 했어. 분명 그 새끼가 꾸민 짓일 거야. 진작에 사고 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일을 벌인다고? 그 새끼 잡히면 내가 아주 그냥 일단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가까운 경찰서 가 있어. 여기가 어디 먼 거리의 한국 지역도 아니고 무려 하루가 걸리는 거리를 날아와야 하는 몰디브인데 다짜고짜 당장 오겠다는 오빠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외국인 남성들한테서 벗어나느라 가방을 냅다 던져주고 오는 바람에 자긴 돈이 없어서 오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물어 경찰서를 찾았고 양해를 구해 거기서 친오빠에게 주소 문자를 남겼습니다. 친오빠는 하루가 지난 뒤에야 제가 있는 경찰서까지 도착을 했고 올케 언니는 애 때문에 같이 동행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번호를 아는 오빠가 비행기 타기 전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다는데 전화가 계속 안 받았다고 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는 아예 전화가 꺼졌대요. 아무래도 지금 벌어진 모든 상황이 고의적인 게 맞는다고 생각한 오빠는 제 남편이 사기꾼 같다는 의심에 확신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던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남편의 짓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신혼여행 때 괴한의 습격을 받고 남편을 잃어서 경찰서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경험을 몰래카메라로 꾸미겠어요?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고 매 순간 자기보다 저를 더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었기에 그냥 제가 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 덕분에 한국으로 무사 귀환한 저는 그제야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오빠가 꺼져 있다고 한 순간부터 계속 폰이 꺼져 있었고 며칠 뒤에 신호가 가기 시작했을 땐 웬 모르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친오빠 말대로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때가 무려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이 지날 동안은 최대한 남편을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혹시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혼자 한국에 와버린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그건 그냥 제가 콩깍지가 덜 벗겨졌기 때문이었고 한심하게 미련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랑 남편은 신혼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3룸이었는데 조선소랑 가까워서 거기서 신혼을 차리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남편이 제 집에 들어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남편은 없고 남편의 집만 덩그러니 제 옆에 남은 거였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신혼집을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를 갖다 팔아버릴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 공동 소유의 재산물은 하나도 만들지 않은 거였어요. 사기를 당했다니. 뒤늦게 닥쳐온 상실감과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 남편의 짐을 미친 듯이 잡아 던져버렸습니다. 옷을 발기발기 찢고 밟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도 하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제 무릎이 닿는 곳 밑으로 몰디브 여행 팸플릿이 깔려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게는 악몽이 되어버린 몰디브를 생각하니 다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걸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팸플릿 사이에 다른 종이가 하나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걸 자세히 봤더니 세상에나 거기서 제가 본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는 다른 몰디브의 호텔 주소와 사진, 관광 명소, 몰디브에서 한국까지 왕복 시간 등이 남편 필기체로 정리가 된 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충격받았던 요점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이 찾아놓은 정보들은 저와 남편이 갔던 곳도 아니었고 예약했던 호텔도 아니었습니다. 항공편 승차 시간은 똑같았으나 거기 적힌 티켓 가격은 1인의 몫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남편이 제게 얼마나 더한 밑바닥을 보여주게 될지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 사이 실종 신고해놨던 경찰한테서 연락이 와 더는 다른 생각을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당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일단 남편이 한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제게 큰 배신을 일으켰고
남편을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된다는 생각은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상충해서 그냥 너무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했더니 정말로 익숙한 뒤태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 달 만에 본 남편은 저의 바람과 다르게 너무 멀끔하고 멀쩡한 차림새로 있었습니다. 오빠는 남편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았고 밑도 끝도 없이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오빠가 나이 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파워가 장난 아니라서 진정으로 주먹을 맞는다면 이빨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저와 경찰서 사람들은 흥분한 오빠를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었죠. 이 사기꾼 새끼야, 나이 처먹고 할 짓이 그렇게 없었냐? 감히 내 착한 동생을 건드려? 내 눈에 걸린 이상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오늘 이 자리에서 제사 치를 줄 알아. 오빠가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는 걸 경찰 3명 급하게 와서 다시 붙들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체격이 좀 좋은데다가 저랑은 6살 차이가 나는데요. 부모님이 일찍 죽고 저를 자식처럼 키웠기에 저를 건드는 사람들한테는 더 물불 안 가렸어요. 오빠가 한번 화나면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지만 이제는 말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도 남편한테 가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사기꾼 놈이 뭐라고 짓거리나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 만에 나타난 사람이 때깔 한번 좋다. 몰디브에 나 갖다 팔고 돈 받을 계획이었어.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나한테 접근했던 거냐?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나 죽을 뻔했다고. 진짜로 당신이 다 꾸민 짓인 거야? 당신 사기꾼이었어? 대체 왜? 남편은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이 상황이 짜증난다는 표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과는 분위기부터가 완전히 달라서 저는 이미 거기서부터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남편이 입을 열고 변명이라도 할 때까지 계속 원망하면서 멱살을 잡고 똑바로 말해보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져야 될 건 당장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남편의 옷이 구겨질 만큼 멱살에 힘을 주고 있는데 그 순간 저를 밀쳐내며 제 남편 앞을 가로막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 여자가 하는 말 때문에 제 일은 단순 사기 결혼으로만 끝낼 수 없단 걸 알았어요. 내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다 늙은 아줌마가 더럽게 힘만 세가지고 이러다 상처나면 다 상해죄로 신고해버릴 줄 알아? 남편이라뇨?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할 말을 잃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기가 막히게도 이 여자가 남편의 전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처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혼 경력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미 갈라선 전처가 왜 갑자기 나타났고 왜 우리 일에 나서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또 경찰서까진 어떻게 찾아왔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전처를 더 자극했고 그러니 제가 궁금했던 걸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친 사기꾼이 전처랑 위장 이혼을 한 거더라고요. 전처가 바람을 피워서 갈라섰다는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둘이 위장 이혼을 한 이유가 신도시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무주택 자격을 맞추기 위해 위장 이혼이란 방법을 택했고 전처가 청약 당첨이 되길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란 새끼는 바깥을 나돌며 돈이 되는 다른 수단을 찾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소를 전전하던 중에 저를 발견했고 조선소에 취직해 제게 접근을 했다네요. 처음에는 저를 어디다 팔 생각은 못했대요. 그냥 제 돈을 훔칠 생각이었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브로커 얘기를 하는 테이블 때문에 무서우니까 남편한테 퇴근하면 바로 오라고 한 적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저를 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저랑 혼인신고는 안 하고 결혼식만 올렸던 거고 일부러 사람도 초청 안 했고 다음날 해외에다 돈 받고 팔아버린 거래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던 건 전처의 행동을 수상쩍게 생각한 형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조사를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팔아 받은 돈이 얼마냐 했더니 3천만 원이래요. 그런데 제가 도망을 치는 바람에 남편은 졸지에 돈만 떼먹은 도둑놈이 되어서 한국 귀환하자마자 도망자 신세로 돌아다녔다 했습니다. 사채한테 쫓기는 사람은 봤어도 외국인 집단에게 쫓기는 사람은 또 처음 봤네요. 아주 이 부부 사기꾼들한테 콩밥을 처먹일 수 있다면 무슨 짓을 다 하겠다고 경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CR도 빼먹지 말고 다 밝혀내달라고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한테 조사받은 그들을 지켜보면서 뭐 하나 의아한 점이 있더라고요. 몰디브를 간 건 저와 남편인데 경찰이 남편뿐만 아니라 전처까지도 몰디브에 있었던 알리바이를 묻더라고요. 왜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지 싶어서 물어봤더니 글쎄 이 전처도 저랑 남편이 신혼여행 떠나는 날 같은 비행기를 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경찰서 오기 전 집에서 봤던 남편 필기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당시 저랑 신혼여행을 간 게 아니라 저를 갖다 팔고서 바로 자기 와이프랑 해외여행을 즐긴 셈이었던 거죠. 남편이 단 한순간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해도 사기를 친 걸로 모자라 저를 기만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그냥 앉아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처가 제게 퍼붓는 악의적인 말은 제가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피해를 안 본 거니까 우린 잘못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아줌마가 그냥 얌전히 팔려갔으면 저희도 벌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 아줌마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늙어서 비싸지도 않는 거 겨우 사람들 설득해서 보냈더니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온 건진 모르겠지만 전처는 멍청하게도 경찰서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말로 자기 남편을 위한다면 그렇게 자기 죄를 알아서 자백하고 있을 순 없겠죠. 남편이 뒤늦게 전처의 입을 막는 바람에 전처도 뭐가 잘못된 건가 싶어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주위 눈치를 보는 전처의 머리채를 잡고 반대 손으로 따귀를 날렸습니다. 너희들 수준 떨어지는 짓은 우리나라 법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니까 상관없는데 나보다 더 자글자글한 년한테 아줌마 소리 듣는 건 좀 거슬려서 말이야. 민증 안 보여줬으면 언니라고 부를 뻔했어요. 혹시 애를 낳아서 이렇게 폭삭 사가버렸나? 아, 애 없죠? 차라리 애 때문에 세월 맞았다고 하는 게 덜 쪽팔리겠네. 오빠는 행패를 너무 심하게 부려서 경찰서 밖으로 쫓겨났는데 그 상황에서 저 혼자 그들을 대응하고 있느라 솔직히 좀 겁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연놈들을 망가뜨리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어요. 제가 전처의 뺨을 날려버리니까 저를 쳐다도 안 보던 남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제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누굴 때려? 미쳤어? 늙으려면 곱게 늙을 것이지 개념이 없냐?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면 내가 던진 미끼에 걸리지를 말았어야지. 당신이 무능해서 속아 넘어간 걸 이제 와서 누구한테 화풀이야? 아, 이제 들으니까 확실히 단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그저 갖다 팔아야 되는 물건뿐이었던 거예요. 더 참지 못한 저는 남편을 쳐버렸어요. 우리 오빠가 체격이 좋다고 했잖아요. 왕년에 레슬링 선수로 뛰었고 한때 관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창 젊을 때는 오빠한테 한 번씩 운동을 배웠는데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젊을 때 미리 몸을 만들어놔서 아줌마 나이가 되었어도 운동신경 하나는 좋았습니다. 그러니 고작 여자 발차기 한 방에 남편이 구부러졌겠죠. 그리고 그때 제게 또 덤벼드는 전처의 머리를 잡았어요. 그러자 전처가 그대로 넘어져 버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손을 털며 한마디 해주었죠. 궁상 맞은 네 남편 끼고 살려면 그쪽 꼴 간수도 잘해야겠어. 저 사기꾼이 나더러 뭘 아는지 알아? 자기는 뱃살 흘러내리고 팔뚝 처지는 여자 구역질 난다고 전에 만난 여자가 딱 그런 몸인데 매일 보긴 힘들었다고 하더라. 아무래도 그쪽 얘기 같은데 딴 데 안 팔려가려면 몸 관리 좀 해. 제가
발끝으로 전처 뱃살을 건드리고 팔뚝을 툭툭 밀자 얼굴 붉어진 전처가 남편을 확 째려봤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모함이라고 소리쳤는데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건지 전처가 남편의 변명을 믿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쭈글탱이 할망구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쭈글탱이 할망구보다 더 할망구 같은 몸뚱어리를 달고 있나? 민낯이 아주 검버섯 투성이네. 사는 게 많이 쪼들리나 봐. 요즘 세상엔 여자가 그쪽처럼 무능하면 폐기물 소리 들어요. 그리고 지금 내 남편하고 감쌀 때가 아니에요. 이제 둘 다 산거지 될 것 같은데 어떡한데? 아이고 애쓴다 애써. 그러면 자기가 장난감 주제였다는 게 좀 위안되나 봐? 어떻게든 우리 남편 뺏고 싶어서 발악하는 것 같은데 꿈도 크시네요. 장난인 줄 아나 보네. 법률상 그쪽들은 이혼 상태 아닌가? 나랑은 사실혼 관계인데 그럼 그쪽은 그냥 불륜녀 꼴 아니겠니? 소송이 되겠지? 너 사랑하는 남편도 소송당해서 위자료 물게 생겼는데 어쩌냐? 게다가 브로커즈까지 자처했잖아. 처벌까지 받겠다? 그래도 저 사기꾼 새끼가 알거지라서 재산 분할은 안 되겠네. 그 정도는 내가 주는 팁이라고 생각해. 제 말에 번뜩 정신 차린 건 전처보다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순식간에 순한 표정으로 돌변하더니 전처를 밀치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 진짜 당신한테 진심이었어. 저 여자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나 그냥 당신이랑 결혼하면 안 될까? 아니지. 우리 아직 혼인 관계잖아. 저 여자랑은 이혼한 상태니까 그냥 갖다 버리면 그만이야. 내가 실수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아, 예. 그런 사람이 아까 전까지 전현 뒤에 숨어서 잘도 모른 척 하세요? 계속 그렇게 비굴하세요. 죽을 때까지 돈에 쫓기다가 눈 감는 게 어떤 기분인지 즐기면서 평생 후회했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찌질하게 전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자 충격받은 전처가 남편한테 따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턴 둘만의 불파티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있는 김에 소송장들을 써서 바로 제출했고 그 둘이서 파티를 즐기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오빠가 어떻게 됐냐고 묻는 소리에 제가 차근차근 잘 처리하고 나왔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곤 오빠한테 사과를 했어요. 남자의 눈이 멀어서 가족의 조언을 무시했던 건 명백히 제 잘못이고 제가 못났던 부분인 걸 인정하니까요. 오빠는 그저 괜찮다고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조선소 주변은 위험하니까 이제 그만 서울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는 서울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호프집 말고 다른 가게를 해볼까 싶거든요. 저희 올케 언니가 희한하게 칼국수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올케 언니 만날 때마다 얻어먹고 오는데 아무래도 장사 마인드 때문인지 이걸로 돈을 벌어보고 싶더라고요. 올케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다행히 언니가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오빠 식구들을 오랜만에 보게 되었는데 살다 보니 정말 가족이 최고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남은 생은 서로에게 노력하고 존중하면서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인생에 결혼이란 순간이 있었나 싶을 만큼 스쳐가듯 지나간 경험이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기억이 있는 건 나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집에는 저 혼자 나온 웨딩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세워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가족들이랑만 지낼 것 같아요. 다 늦은 나이에 무슨 남자를 만나겠어요. 이 나이 되니까 그냥 다 피곤하고 혼자서 하고 싶은 일 하며 사는 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끼고서 말이죠.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도 어쩌면 자유로울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의무도 아니고 막중한 책임감이 없다면 실패 확률도 크잖아요.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제 사연 잘 들어주셨나요? 저는 여기를 시작이자 마지막으로 그만 이날의 일들을 내다 버리려고 해요. 긴 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만수무강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